안녕하세요. 상큼한 시사방송 시사플러스 셰프입니다. 네, 저번 주에 첫 방송에서 방송도 하나 나갔잖아요. 그쵸. 네, 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촬영을 하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이 방송 우리 제목이 씨뿔이잖아요. 시사플러스에서. 근데 이 방송만 들으면 씨뿔이 아니라 A뿔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설명을 막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네. 혹시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약간 이제 너무 유익하고 너무 내용도 너무 좋고 설명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패널로 말고 앞에서 강연이나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씨뿔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 국무부가 언급한 총선 비례후보편 여기에 달린 댓글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청년 비례후보 민중 공천했던 그분이군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센 언니 너무 멋있네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인데요. 상큼해요. 저희한테 하는 말인가요? 댓글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한 건지 유진 언니한테 한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부터 주어를 조금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익하고 상큼한 거 둘 다 잡은 것 같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유익하고 상큼한 방송 그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날짜가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월 6일이죠? 네, 4월 6일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총선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약간 총선 선거철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위기 생각나세요, 보통? 저는 막 시끌시끌한 거? 횡단보도 지나갈 때마다 막 엄청 시끌시끌, 방송차 시끌시끌, 와글와글 이런. 맞아요. 막 명함 나눠주고 막 앞에서 분바스틱 이런 거 주고 그런 게 사실 코로나 여파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안 나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선거가 오고 있나?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도 이번 선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 전에 이 요점만 콕콕 집어주실 우리 선생님 같으신 분, 이 총선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지 콕콕 집어주실 분입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문경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점만 콕콕 짚어주실 문경환님을 좀 모셨는데요. 총선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중요한데 이번 총선은 온 국민이 학수고대한 총선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 총선으로 이제 3대 선거가 다 마무리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대 선거가 뭐겠습니까? 대선, 네. 총선, 네. 지방선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플. 에이플. 네. 박근혜 탄핵이 언제였죠? 2017년 3월. 네.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끌어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대선을 했어요. 정권을 바꿨죠. 지방선거를 해서 지방 권력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마지막 남은 건 이제 의회 권력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의회 권력을 뒤집어 엎어야 완전하게 이제 선거를 통한 이제 적폐청산들의 이제 어떤 기틀을 다 잡는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대선도 했고 지방선거도 했는데 실제 우리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바랬던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얼마나 됐는가라고 놓고 보면 사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실망스러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은 국회에서 모든 걸 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적폐 세력들이 박근혜 한 명만 사실 감옥에 간 거지, 나머지 그대로 남아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국회에서 발버둥 쳤단 말이에요. 이걸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번 총선이다. 그래서 보통은 총선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심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대선과 대선 사이에 총선이 있으니까 어떤 정권이 잘했나 못했나 중간 평가하는 자리로 많이 보는데, 이번 총선은 신기한 게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 그러니까 희한한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고, 만에 하나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 다음 대선이 위험해진다.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 대선까지. 근데 이번 총선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되게 이슈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의 특징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해요. 네, 특징은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정책 선거다. 정책 선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선거? 각 당의 정책들 혹시 들어보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역대 선거 중에 제일 정책이 안 나오는, 무슨 정책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진짜. 그런데 저는 정책 선거라고 봅니다. 왜? 토착외구 청산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폐 세력들은 정권 심판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적폐 세력 심판, 적폐 세력을 근데 토착외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토착외구.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구호란 말이에요. 지금 토착외구들을 모두 청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매우 좀 특이한 현상이다. 보통은 선거하면은 뭐 복지 정책이 어떠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참 특이한 현상이고, 총선은 한일전, 토착외구 청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뜬금없잖아요. 사실 선거 때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뭐 친일파 총산 이거는 그냥 3.1절이나 뭐 8.15 광복절 때 한 번씩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이슈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는 거는 사실 이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어떤 문제, 지금 한국 사회의 모순이 근본에서 어디서 출발했는가? 친일 청산 안에서 지금 이 70년 동안 친일 청산이 안 된 상태로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걸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선거법이 바뀌었어요. 선거법이 맞아요. 크게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이 바뀐 선거법 아래에서 처음으로 하는 선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 하거든요. 네. 바뀐 선거법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바뀐 선거법 때문에 비례 전문 정당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너무 당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뭐 투표용지가 뭐 길이가 40cm가 될 거다. 37명. 대한이 37명. 네, 어마어마한 지금 정당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정당들도 막 처음 들어본 정당 되게 많아요. 저 얼마 전에 그 길 가는데 한나라당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뭐지 이거? 한나라당 없어진 지가 언젠데? 새누리당도 있고 뭐 이상한 당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홍익당.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당들이 출연을 했는데 가장 주목해서 볼 건 아무래도 이제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과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비례 전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한국당, 그리고 뭐죠?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이런 당들이 지금 어떻게 득표를 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주목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투표가 매우 복잡해졌어요. 당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당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어느 당에 투표를 하는 게 내 뜻에 맞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당, 야당 둘 중 하나 딱 찍으면 그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뭐 진보정당에서 대한정당 하나 딱 찍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비례정당도 이걸 또 어디를 찍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막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그래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누구를 찍는 게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건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말 특이한 건데, 원래 선거면은 거대 그 양당 두 당이 여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미래통합당의 그 대결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의 적수가 따로 있었어요. 누구죠? 대학생들이더라고요. 정말. 아니 그래서 실제로 미래통합당의 이 주요 후보들이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학생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스스로 자기들의 수준을 그냥 거기에 맞춰버린 거죠 지금. 참 한심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좀 있네요. 근데 저는 뭐 대학생들이 뭔가 이제 특별한 뭘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의 그런 주요 후보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대학생 몇 명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저 대학생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대학생들을 눌러놓지 않으면 자기들이 완전히 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극도로 막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 싸움이다 지금은. 여당 야당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핵심만 콕콕 짚어주시네요. 정말 세 가지 핵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1당이 사실 민주당이긴 한데 2019년만 돌이켜봐도 막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막 반복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진 않았잖아요. 뭐 빠루를 들고 막 서 있는 국회의원이 막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이런 데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국민을 위한 선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을 위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바뀐 선거법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번 총선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 국회를 잘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만든 건 그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적폐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여전히 상당히 이제 뭐 일당은 아니지만 많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조건이었던 거고 여당이 정말 이 정부 여당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판을 이끌어 갔는가라고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정부 여당이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 뭐 나름 개혁 정책들을 펴기 위해서 뭐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성적표를 놓고 보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평가를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미래한국당이라는 이 비례위성정당에 맞서서 자기들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2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민주당이 2개를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을 만든 건데 여기에 느닷없이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딱 탄생을 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분당이거든요. 분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저는 뭐야? 자기들 권력을 위해 또 떨어져 나갔네? 분열을 일으키네? 라고 해서 막 미워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지율이 상당히 나와요, 여기가.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왜 이럴까? 라고 놓고 보면 결국은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반영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지금 두 비례 정당이 서로 이렇게 내가 진짜냐 너가 진짜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찍으면 안 된다 우리 쪽 찍어야 된다 막 서로 싸우는데 좀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어차피 둘 다 뭐 표를 얻어가지고 둘 다 의원이 되면 나중 결국은 뭐 한 노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부 여당에서 자기 반성과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지금 정부 여당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100% 기대하기 좀 어렵겠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같은 세력인 거예요.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고 정책에서 보면 좀 다른 부분도 있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거든요. 같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정부 여당 안에서 좀 부족하니까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여기 부족하면 또 떨어져 나와서 또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하겠죠.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지난 한국 현대사를 놓고 보면은 온갖 당들이 다 나와가지고 우린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근본적인 노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당 안에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는 사실 크진 않다라고 저는 보고 그럼 결국은 우리는 대한 정당을 찾아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당장 뭐 집권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한 정당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한 취지가 있잖아요. 네, 소수 정당을 키우자라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 정당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소수 정당도 좀 바라보면서 누가 진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총선을 준비를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죠. 총선은 한의전이다. 약간 이런 말. 근데 이 구호가 적힌 것들을 보고, 이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선관위에서 구호를 금지를 했어요. 누가 연상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연상이 되면은 경찰이 가서 잡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공익 캠페인에서 나왔던 문구라든지, 아니면은 선관위와 심지어는 상의를 했던, 사전에 합의를 거친 구까지도 대학생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경찰이, 뭐라고 한다던가, 뭐, 스토킹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무리하고 약간 오바스럽게 탄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얘네가 보면서 든 생각인 게 진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쫄리는구나. 약간, 진짜 쫄리니까 뭐, 눈에 뵈는 것도 없이 막 설쳐대는구나.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얘네가 요새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얘네가 탁 치고 나올 수도 역공을 해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런 역공에 얘네의 수를 또 저희가 훤히 깨뚫고 있어야지 그렇게 탁 치고 나와도 저희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은 좀 어떤 지점인지. 네. 일단 그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 자체는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선관위에 의해서 이제 금지가 된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거의 무제한 자유롭게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네, 그런 거고 경계해야 될 사안. 저는 이미 지금 사건이 터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선 직전에 대한민국의 핵심 이슈가 뭐였는가 생각해보면, 뭐, 코로나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 돌아가 보면, 검찰 개혁 문제가 최대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어느새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깜빡하고 있었어. 저도 너무 깜짝 놀랐네. 뉴스 틀면은 코로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진짜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진짜. 대한민국 역사 진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는 것 같아요, 무슨.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왜 그런가? 이번 총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과연 지켰는가? 전혀 지키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근데 언론에 전혀 나오지 않죠. 어떤 지금 황당한 재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판결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전혀 언론에서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뭐가 왜 나오지? 놀랄 건데 아무튼 이 검찰이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력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에서 공수처 만들고 막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기 싫잖아요. 그럼 안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자기들을 지켜줄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뭐 포함이죠. 여기랑 검찰이랑 언론이랑 이 세 개가 완전 하나가 됐어요. 3단 합체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사건이 그 채널A 기자가, 협박을 했잖아요. 진짜 어처구니 근데 없어. 정말 너무 황당한, 그리고 진짜 협박도 어떻게 그렇게 저질로. 수준답게. 네, 가족들을 뭐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그 배우에 검사가 있었다. 그 검사가, 그 기자가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협박해서 뭘 얻어내려고 했느냐? 유시민을 잡아놓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시민은 도대체 뭐 한 사람이길래 유시민을 잡아놓으려고 하느냐? 유시민이 민주당 내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뭐 차기 대권후
뭐 주자다 뭐 이렇게도 꼽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갑자기 총선 직전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구속 막 비리가 드디어 드러났다. 구속해버리면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야 역시 뭐 정부 여당은 썩어 빠졌네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딱 박혀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려다가 실패를 한 거죠. 들통나는 거. 근데 과연 한 건만 준비했을까? 이런 류의 사건을 한 건 준비했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건 준비했을 거다. 유시민뿐만 아니라 주요 멤버들 각각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 선거 막판에 뭔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사건. 그리고 지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아이폰 혹시 쓰세요? 아이폰 써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 써봤어요. 아이폰이 보안에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잖아요. 비밀번호를 깰 수가 없대요. FBI도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이번에 풀었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네, 그 이제 한참 논란이 됐던 그 청와대 하명 수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 이제 울산시장 뭐 비리 사건인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그 청와대 이제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한 분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을 경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이 이걸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조사하겠다라고. 이 아이폰을 풀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정보가 나왔는데 이걸 100% 신뢰할 수 있겠냐 우리가. 옛날에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아세요? 네네 들어봤어요. 그 간첩을 증거를 조작했어요. 조작했는데 그걸 걸렸어요. 검찰이 그 증거를 조작했다고 걸렸어요. 그걸 어떻게 조작했냐면 중국에서 그 보내준 문서다라고 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는 보낸 적도 없는 문서. 자기들이 그냥 조잡하게 만들었는데 중국 문서니까 누가 확인하겠냐라고 생각하고 대충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어이없어. 그래서 털렸거든요. 그런 검찰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이. 뭐 아이폰에다가 자기들 마음에 드는 뭐 청와대에서 뭐 하명 수사 지시했다라는 증거가 딱 될 수 있는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딱 넣어놓고 모른 척 이거 그만이라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이 갑자기 총선 일주일 남겨놓고 한 3일 안 남겨놓고 드디어 아이폰을 털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문서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폭로를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류의 사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 아니 얘네는 근데 진짜 뭐 어떻게 국민한테 더 잘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것만 이렇게 진짜 살 떨려서 뭐 선거 때마다 참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딱 이거 하나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은 왕창 벌려놓고 어떻게 하면 조작 사건 만들어낼까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구호에 걸맞게 그리고 또 이런 조작질을 하는 정치권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좀 압도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나는 마음으로 총선 승리한 다음에 신나는 마음으로 다시 모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결과 이래야지 총선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가 바라보는 총선 승리. 야, 근데 이게 첫째 발언하는 콕콕콕.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역 정당으로 완전히 몰락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일당 자리를 뺏기는 정도? 일당이 안 된 정도로는 안 된다. 압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진짜 한 150석 좀 안 되는 이런 의석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동물국회 신국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국회에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몰락을 해버려야 된다. 이게 1차 승리의 요건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이제 선거법 개정의 취지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진보 정당이 의회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민중당이 국회에 다수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진보 정당 뭐 여러 정당은 꼽을 수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남북 관계 통일 문제, 그리고 실제 이제 민중들의 어떤 민생 문제 여기서 가장 원칙적인 목소리를 그동안 내온 정당이 민중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당이
자신들의 어떤 실력과 방향 이런 것에 비해서 역량에 비해서 국회 진출을 거의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좀 많이 좀 진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다면 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아까 한 얘기지만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면 안 된다.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절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분명히 막판에 사건 터뜨리려고 할 거다. 그래서 그런데 막 현혹되거나 뭐 유언비어에 넘어가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방송을 혹시 정치인들이 볼지도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에게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자기 당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국민을 보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정치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걸로 나오네요. 역시 전문가는 다릅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남은 총선 때 이 방송 보면서 많은 구독자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